이강민의 잡지사 1월호 10번째 페이지. 흑백요리사가 있기 전 잡지사엔 흑백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무려 9주 만에 흑과학자가 아닌 백과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원소 아저씨.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야, 오랜만에 또 하얀 복장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에 앞서서 지금이 어떤 기간인지 잡지사 개국공신으로서 알고 계신가요? 청취율 조사 기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그렇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이 돼서 진행 중인데 네.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만 힘내서 015 모르는 번호로 이제 전화가 걸려오면 받고 CBS 이강민의 잡지사 되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러고 보니까 왜요? 청취율 조사에서 잘 받을 수 있으려면 이게 제목을 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 좀 유리한 그런 것도 있겠군요. 처음엔 저희가 잡다한 지식사전으로 등록을 했다가 중간에 잡지사로 바꿔버렸어요. 더 짧게 약간 이강민 잡 약간 요 정도로 한 4글자 정도로 하면 잡놈 이강민. 정치율도 중요하지만 저희 어떤 명예 그렇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명예. 이강민 잡이 뭐예요? 네. 예, 잡 이강민? 그것도 좀 안 좋은 거 같고. 잡강민. 네. 예. 의견 감사드리고요. 네네. 자, 오랜만에 저희가 과학계, 교육계, 증권가가 주목하는 코너죠. 원소 오퍼너 타임인 주기율표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원소는요. 51번째 원소. 안티모니. 정말 저는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원소. 진짜로. 오가 아니라 진짜로. 저희 그래요? 에디터들도 안티모니. 그래요? 의외로 꽤 쓰는 원소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꽤 제가 쓴 적은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온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예를 들면 뭐 스칸듐이라든가 인듐이라든가 이런 물질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언급도 되고 많이 쓰이기도 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뭔가 일단은 듐 계열도 아니고 안티모니. 그러니까 너무 이름은 확실히 특이해요. 생소해. 이름은 확실히 특이해요. 네. 일단 옛날이라는 게 지금도 사실은 원래 안티몬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안티몬이라고. 안티몬? 포켓몬처럼? 안티몬. 그런 느낌도 귀여운 느낌도 있구나. 안티몬이라는 이름 불렀었는데 예. 이제 또 뭐 이렇게 표기법 바꾸고 하면서 약간 영어식 발음을 많이 쓴다. 이런 쪽으로 좀 가게 되면서 영국에서 많이 쓰는 발음으로 안티모니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좀 바뀐 건 있는데 안티몬도 그럼 별로 들어보신 적 없는 거잖아요. 안티몬도 못 들어봤죠. 일단은 하나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안티몬 어디서 많이 쓰느냐? 안티몬을 좀 뭐랄까요? 한번 태웠다고 할까요? 한번 삭혔다고 할까요? 그러면 산화되면서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산화 안티몬이라는 상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3산화 안티몬이라는 비율로 2대3 비율인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덩어리진 물질을 이루게 되면 그거를 고무나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하고 좀 조합을 해가지고 타주면 불타는 거를 막아주는 성질을 이 3산화 안티몬이라는 안티몬을 이용해서 만드는 물질로 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로 제일 많이 쓰여요. 그래서 고무나 플라스틱 관련된 이런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쯤 오다 가다가 들으실 거예요. 3산화 안티몬 또는 이걸 화학식으로 쓰면 SB 숫자 2, O 숫자 3, SB2O3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업계에서는 SB2O3, SB2O3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백과학자. 네? 백과학자. 그래서 원소 얘기할 때 제일 과학자 같아.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특히 요 용도로 상당히 많이 유통도 되고 사용도 되고 뭐 그런 물질이었습니다만 의외로 이렇게 들어본 적도 별로 없을 정도로 저는 생소한 물질이었군요. 이게 근데 이름이 확실히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명칭이.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일단은 알려진 게 이게 일단은 이게 좀 특이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안티몬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원소 기호로 SB를 쓰거든요. SB. 완전 생뚱맞죠, 그죠? 이런 게 정말 이게 되게 기억하기 어려운 원소 기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안티몬인데 SB지? 진짜 이게 밑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안티모니도 사실은 무슨 뜻인지 그렇게 잘 알 수 없는 말이고. 안티모니 보통 한자어거나 이러면은 약간 알파벳이랑 달라지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뭐 수소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이런 것도 아니잖아. 안티모니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티모니라고 합니다. 안티모니 이런 안티몬 비슷한 발음으로 부릅니다. 근데도 희한하게 이거를 화학식으로 원소기호로 쓸 때는 SB라고 써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사실은 좀 마땅찮아요. 일단은 원소기호가 왜 SB로 정해졌는지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정해졌느냐.
옛날에 고대 이집트라든가 아니면 중동 지역이라든가 요즘도 인도 이런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눈화장에 이 눈에 어디죠? 속눈썹 있는 요 부위, 요 부위를 좀 검게 칠해가지고 약간 스모키하게, 그렇죠. 요렇게 화장하는 게 좀 이렇게 남녀를 막론하고 유행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쪽 지역이 진하죠. 이집트 고대 이집트 풍을 좀 낸다라고 하면 그런 화장을 한 등장 인물을 등장시키거나 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스모키 메이크업을 누가 진하게 하고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하면 약간 그거를 비웃는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클레오파트라 나셨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너무 인위적인 장면이었나요? 들어본 적이. 하여튼 그런 장면 가끔 영화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느낌 그렇죠. 저렇게 눈화장을 할 때 쓰는 저 색깔의 저 물질, 저 물질의 원료로 옛날부터 가끔 사용하던 게 휘안석이라고 하는 돌을, 이 휘안석이라는 말이 아마 빛날 휘자다가 눈 안자일 거예요. 휘안석이라는 말이 그냥 눈화장하는 돌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휘안석이라는 이 돌을 원료로 사용해서 쓰던 경우가 가끔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을, 그런 눈화장 하는 데 쓰는 돌을 고대 그리스에서 스티비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스티비? 스티비. 그게 라틴어로 바뀌어가지고 스티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눈화장용 돌 성분을 스티비움이라고 일부에서 부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뭐 널리 쓰이던 말도 아닙니다. 스티비움에서 쓰이고 있었는데 SB네요. 스웨덴의 화학자 옌스 야코브 베르셀리우스가 베르셀리우스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쓰는 알파벳으로 원소를 표시하는 방법을 맞습니다. 창시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이 원소 기호를 안티모니한테 대해서 붙일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뭐 자기 그때 당시에 평소에 뭐 자기가 눈화장하는 사람 중에 좀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본인이 가끔가다 밤에 외출할 때 화끈하게 그렇게 눈화장을 하고 나갔는지, 또 모를 일이죠. 아니면 이 물질을 안티모니라고 부르든, 예를 들면 프랑스 이런 데서 다 안티모니, 영어권 이런 데서 다 안티모니라고 불렀거든요. 안티모니라고 부르던 프랑스나 영국에 대해서 뭔가 반감이 있었는지, 괜히 라틴어에서 쓰던 스티비움이라는 말을 따와가지고 거기에서 원소 기호를 스웨덴 사람이 갖다 붙이는 바람에 안티모니를 SB라고 하는 스티비움, 눈화장용 돌가루 제 원료라는 말에서 온 좀 특이한 그런 원소 기호로 붙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티모니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왔느냐? 이것도 사실은 설은 많은데. 안티가 붙으면 약간 반하는 거잖아요. 그런 설도 있었어요. 설이에요? 옛날에 연금술 시대에 이 안티몬 들어있는 물질로 약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치료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크게 유행한 적도 있었는데, 이야기 할까요? 아니 그냥 더 유력한 설만 해주세요. 이야기. 왜 물어봐요? 이야기. 해주세요. 근데 엄청나게 유행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안티몬으로 만든 물질 중에 사람에게 독성을 띠게 하는 물질들이 꽤 있어요. 그냥 생 안티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 몸에 좀 해로울 수가 있고요. 아까 눈에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될 짓이었죠. 만약에 이 안티몬으로 만든 아까 말씀드린 삼산화 안티몬 같은 이런 물질을 막 많이 먹거나 하면 이러면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좀 지금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물질인데 중세 시대 때 이런 걸 못 모르고 약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뭉태기로 막 먹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참고로 이런 안티몬으로 만든 물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뭉태기로 먹으면 바로 막 뭐 이런 뭐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토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장이 엉망이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먹고. 그런데 중세 시대 때 연금술 시대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좀 후련해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쁜 게 나왔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걸 막 드디어 이제 병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퍼졌어요. 그래요. 그렇게 그걸 감수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어원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런 옛날 시절에 수도하던 그런 사람들. 뭐 영어로는 몽크라고 하고 프랑스에서 몽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약이랍시고 먹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약을 먹던 수도사를 쫓아내는 물질, 그거에 반하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안티몽, 수도사 몽이라는 뜻으로 안티몽이라고 됐다라는 말이 프랑스에서 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설일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만 수도사를 몽이라고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 유행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원래 안티몬이라고 부르게 되는 원인은 아닐 거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유력한 설이 있나 보네요. 또
또 다른 설로 많이 돈 거는 뭐가 있냐면 이 안티몬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보면 순수한 안티몬 덩어리로 나오기보다는 다른 뭔가하고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몬이 납하고 안티몬 덩어리를 만들어 보면 납하고 성질이 비슷해요. 그리고 납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녹여가지고 섞어보면 납하고 잘 섞이기도 잘 섞입니다. 아, 그렇군요. 납의 합금처럼도 좀 잘 돼요. 네. 그래서 옛날에 연금술 시대 사람들은 납하고 안티몬을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옛날 기록 중에 보면 나와요. 납이 좀 더 친숙한 금속이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납은 뭐 남성 납인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여성 납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다. 그게 납하고는 좀 성질이 다른 신비의 물질이다. 뭐 이런 식의 연금술 기록이 있는데 현대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 납이 어디 있어? 무슨 남녀의 뭐 납의 남녀가 어디 있어? 그 여성 납이라고 착각했던 물질은 그거구나. 납하고 성질이 비슷한 안티몬이다라고 요즘은 많이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안티몬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홀로 있을 수는 없고 네. 다른 거하고 항상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른 거하고 반응을 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화학적으로도 그런 물질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억이 나십니까? 플루오린 편할 때 네.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플루오린 덩어리로 뽑아내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그거 실험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다라고 해가지고 플루오린 불소의 그게 순교자, 불소죠? 네, 뭐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까마득하네요. 네, 그래서 플루오린 같은 거는 진짜로 그런 성질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안티몬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안티몬은 분리하면 뭐 분리되거든요. 조금 어려울 뿐이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약간 넘겨짚고 이거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하나 홀로 있는 거 이런 거를 그리스어 이런 거에서 모노라고 하잖아요. 모노. 색깔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모노다라고 하잖아요. 독점, 모노폴리. 모노폴리. 그리고 뭐 한 가지 색으로만 돼 있다. 모노톤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홀로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티모노라고 이걸 불렀었는데 오! 그게 변해서 안티모니가 됐다. 아, 이게 훨씬 라는 그럴싸하다. 설도 있었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그런 이게 해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홀로 있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 그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아니 근데 또 작심하고 분리해보면 또 비교가 또 좀 그래요? 돼요. 그렇게 뭐 플로린하고 비교해보면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또 이것도 그냥 설일 뿐인 것으로 시원하진 않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안티몬이라는 물질을 이 안티몬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 광물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좀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가 안티몬이 들어있는 돌을 안티몬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거기에 주성분인 것도 안티몬이라고 부르자라는 식으로 굳어진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또 사실은 정확한 뜻은 좀 불명이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안티모니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마땅히 처음 발견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옛날부터 이런 안티몬이 든 돌은 여러 가지 용도로 하다못해 이런 잘못된 약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성분도 안티몬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네. 그거가 나중에 원소로 따로 분리된 후에 그 뭐 안티몬에서 많이 나온 게 그게 뭐야 안티몬이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더군다나 베르셀리우스 같은 사람이 그게 예전에 눈화장할 때 쓰던 스티비움 그거 아니야 기온 SB로 하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딱 굳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발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없는 편입니다. 근데 그래도 좀 짚어볼 만한 것은 유력 후보. 유력 후보로는 뭐가 있냐면 옛날에 중세 이후로도 르네상스 시절 뭐 이럴 때까지도 연금술사들이 안티몬을 어떤 용도로도 많이 썼냐면 아까 딴 물질하고 잘 반응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용도로 특히 이제 이 안티몬이 금속이다 보니까 금속을 녹이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금속들하고 많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티몬을 어떤 용도로 많이 썼냐면 우리 이것도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실버 버튼 받고 나서 어느새 우리가 또 30만 돌파를 했군요. 우리 이제 덕분입니다. 우리 이제 골드 버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우리 실버 버튼을 받고 나서 우리 은편을 특집을 했었잖아요. 했었죠. 그때 저희가 살짝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은하고 납하고 분리하는 기술을 우리나라의 김간불, 김검동 이런 아마도 노빌 출신으로 짐작되는 사람들, 노빌 실제로 섞여 있고 그런 사람들의 발견을 해냈는데 맞아요. 그게 세계사를 바꾸는데 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만한 아주 큰 엄청난 위협이었고 조선을 대표하는 화학자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 살짝 드리면서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기법을 유럽의 연금술사들도 비슷한 시기에 알아냈던 것 같아요. 김간불, 김검동 요 시기에. 그래서 은하고 납이 있을 때 또 은하고 납하고 다른 그런 불순물들이 있을 때 이걸 잘 끓여가지고 이렇게 싹 해내면
나비, 은 외에 다른 불순물들을 다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자기가 반응을 하고 은은 은대로 따로 남게 되는데 그거를 분리하면 순수한 은만 딱 뽑아낼 수 있다. 이런 기술들을 마치 조선시대의 김건불들이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김검동. 김건불이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네. 연금술사들이 유럽에서는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유럽의 연금술사들은 연금술 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비슷한 방식으로 금을 뽑아낼 수도 없을까라는 거에 도전을 했었어요. 예. 금하고 다른 잡다한 원소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 예. 금만 쏙 뽑아내면 얼마나 더 가치를 높일 수 대박이죠, 있겠습니까? 대박이죠. 예. 그래서 그때 쓰던 방법이 뭐였느냐? 네. 납으로는 잘 안 되니까 예. 납하고 비슷하다고 과거에 생각을 했던 안티모니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녹여가지고 싹 해주면 안티모니가 금은 반응을 어떤 금속하고도 뭐하고도 금은 잘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금은 금대로 남아 있고 안티모니 다른 물질들하고 다 반응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듭니다. 네. 그래서 안티모니 다른 물질들을 마치 뭐 빨아들이듯이 네. 잡아먹듯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금만 싹 남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금을 순수하게 추출해내는데 안티모니를 과거에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면 순수한 안티모니가 많이 있을수록 좋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연금술사들이 순수한 안티모니를 많이 얻으려고 과거에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내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 정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네요. 확실한 건 어쨌든 기원 전부터 그렇죠. 클레오파트라도 눈화장을 때 쓰고 그렇습니다. 쓰임새가 있었다는 거죠. 예. 아, 그럼 지금은 이 안티모니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데요. 예, 활용도가 있을까요? 아, 이건 너무 건너뛰었나요?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아까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이거 불에 타야 되는 거를 불에 타지 않게 만들어 주는데 맞습니다. 다른 성분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넣어주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런데 아까 이게 그 삼산화 안티몬 같은 경우에 이거 사람 몸에 들어가면 독성이 꽤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골칫거리였어요. 화재를 예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쓰면 좋은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거하고 섞어서 쓰거든요. 네. 플라스틱이나 고무처럼 이런 가볍고 방수가 되는 재질 중에서 불에 안 타는 게 사실 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가볍고 이렇게 뭐 물을 좀 막아주는 재질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나무잖아요. 그죠? 나무로 만들 건데 조금 더 싸고 안 썩게 만들려면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라고 우리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의자나 책상 같은 거 나무로 돼 있으면 약간 좀 고급스럽게 보이고 그렇지만 좀 더 가볍고 좀 튼튼하지만 싸면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스튜디오에도 책상은 나무로 돼 있고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나무하고 플라스틱의 이런 관계가 서로 이렇게 대체 관계에 있거든요. 근데 나무가 흉내내기 굉장히 어려운 플라스틱의 아주 큰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런 난연 효과를 주는 성분, 불에 안 타도록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을 섞어 놓으면 불에 잘 안 탄다라는 엄청난 나무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강점을 플라스틱은 줄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는 뭐 난연제 이런 거 효과가 그거를 어떻게 섞어 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플라스틱은 되니까. 근데 플라스틱은 뭐 플라스틱 만들면서 그냥 약만 타면 되거든요. 이게 플라스틱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이 타면 곤란한 그런 물체에 옛날에 이런 난연제를 엄청 많이 썼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배물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집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가구, 그렇죠. 장판, 벽지 뭐 이런 거 다 뭐 옛날처럼 종이나 나무로 쓰는 거 말고 플라스틱인데 난연제를 섞어서 난연 성분을 섞어가지고 쓰면 다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성분 중에서도 싸면서 효과가 좋은 게 이 삼산화 안티몬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싸고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말 아무데나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좀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밝혀지면서 지금은 과거처럼 아무데나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람의 입에 들어가야 되는 거나 이런 거에는 가능하면 안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수요가 줄었습니다. 관리도 좀 철저히 되고 있고. 그렇지만은 여전히 사람의 별로 손에 닿을 필요가 없을 만한 거. 그래서 기계 내부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나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근데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면 가볍고 물도 안 새고 녹슬지도 않으니까 좋은 점이 많을 수 있는 부품들 많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타는데 오늘 자동차 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자동차 뚜껑 열어가지고 괜히 뭐 핥아보고 뭐 뽀뽀해보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죠. 그런 걸 좀 그렇게 신경 많이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삼산화 안티몬 같은 걸 써서 화재에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면 자동차의 어떤 부품이 고장이 나가지고 과열됐을 때 전투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총알을 맞아가지고 막 불 붙으려고 할 때 이럴 때
불 붙으려고 해도 삼산 안티몬이 막아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서 여전히 이렇게 불을 막아주는 용도로 이런 안전적인 이유 때문에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덜 쓰이고 있지만 여전히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계 속에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 삼산 안티몬이 들어가는 전통적인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전통적인 용도요? 네, 전통적인 용도. 에라부터 많이 쓰이던 용도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흔히 음료수라든가 생수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병,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PET병이요. 그렇죠. PET병이라고 많이 하죠. 페트병. 그죠? PET, 페트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PET가 뭐죠? 와,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줄임말일 것 같아요. 약자입니다. 그래서 폴리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뭐 폴리에틸렌 뭐죠 해가지고 가는 이런 이름인데 이거를 뭘로 만들까요? 테레프탈산 뭐 이런 물질을 반응을 시켜가지고 만들거든요. 지글러나타 촉매. 아닙니다. 이 지글러나타 촉매는 다른 플라스틱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근데 방향이 좋았어요. 같은 방향이었어요. 촉매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지글러나타 촉매는 에틸렌이라고 하는 약간 기체 같기도 하고 액체 같기도 한 국물 같은 건데 거기에 지글러나타 촉매를 뿌려주고 반응을 시켜주면 우리가 플라스틱 중에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비닐봉지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플라스틱 이런 게 되는 거고요. 테레프탈산 같은 건 가루처럼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겨 있는 물질을 하고 몇 가지를 조합을 한 다음에 그 가만히 섞어놓으면 그냥 가루 섞어놓은 그냥 죽 같은 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촉매를 넣어주면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페트병 재질로 변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촉매를 만들 때 그 결정적인 가루를 갖다가 페트병으로 만들어주는 그 촉매를 만들 때 뭐가 쓰이겠습니까? 바로 이 안티모니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티모니 촉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페트병의 원료인 테레프탈산 같은 가루 상태의 물질을 페트병 같은 그런 병 상태 같은 그런 플라스틱 모양으로 보이는 재질로 바꿔주는 그 변화를 이끌어내주는 촉매를 만들 때 안티모니를 사용을 합니다. 엄청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촉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직접 반응을 일으키는 자기가 직접 반응의 원료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남들이 반응을 해주는 그 변화만 일으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설탕을 먹었는데 그게 몸속에서 반응이 일으켜가지고 살로 변했다, 지방으로 변했다라고 하면 그게 효소라는 몸속에 들어있는 촉매가 그 반응을 일으켜주는 건데 지방 속에 그 효소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효소는 이 설탕 성분을 분해를 해가지고 지방 성분으로 다시 재조립을 해주는, 바꿔주는 그 역할만 하게 되고 자기가 반응이 직접 들어가기 전까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살 무게만큼 효소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훨씬 조금만 있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테레프탈산 같은 원료 물질이 있으면 촉매는 조금만 넣어주면 그 테레프탈산 같은 물질이 분해돼가지고 페트병 재질로 재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전 세계 PET병이 얼마나 많이.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촉매가 꽤나 쓰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안티모니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안티모니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환경에 유해하거나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페트병 만들 때는 이 촉매를 잘 다뤄줘야 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이 페트병에는 안티모니 촉매가 최대한 안 남아 있게 잘 그러니까 제거가 아니라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그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기술입니다. 기술력이 떨어진 나라에서 잘못해가지고 실패하면 잘못해가지고 살아있는 페트병에 안티모니가 뭐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가 있다. 다 수거해야 된다.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간혹 생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화학산업의 지금 수준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안전한 편이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우리나라 화학 산업을 대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한국산 같은 페트병이 어느 나라에 생산되는지 이거 사실 소비자들 별로 안 따지잖아요. 그 안에 있는 뭐 국물이 중요하지, 액체가 중요하지, 페트병이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는 별로 않은데. 예전에 이제 컴퓨터 칩 같은 경우에 컴퓨터는 여러 가지 회사에서 만들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이 CPU만큼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에서 만든 게 들어가는 게 되게 정품이고 좋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땡텔 인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스티커 붙이고 막 이런 거 막 유행했었던 적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런 거 좀 생각해요. 맞다. 음료수 같은 것도 이제는 약간 코리아 촉매 아웃사이드 껍데기는 안에 있는 그 음료수는 생수는 여러 군데에서 만들겠지만 그 껍데기는 품질을 확실할 수 있는 한국의 뛰어난 플라스틱 제조 회사 페트병 회사에서 촉매 관리 철저하게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 아웃사이드, 코리아 아웃사이드 이런 걸로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강점이 있는 거예요? 강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정도 기술에는 웬만한 화학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들 좀 도달해 있는데요. 엄청 많겠죠. 예, 그래도 우리나라 화학산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렇지. 적어도 좀 경험이 더 많다. 믿고 쓰는 예. 코리아 PT병. 이런 식으로 좀 얘기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게 예로부터 많이 쓰이는 용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좀 더 각광받고 있는 각광받는다. 요즘에 중요한 관심이 원소네. 요즘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는 용도로 네. 양적으로 따지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부상하고 있는 용도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전통적으로도 이 분야에서도 조금 더 쓰이긴 쓰였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용도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인터넷에 신문 기사 잠깐 찾아보다 보면 좀 저는 이 말 처음에 듣고 기사에서 이걸 처음 보고 저는 지금 말이 좀 웃기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뭐죠? 우리가 좀 이렇게 친환경적인 거, 깨끗한 거, 몸에 좋고 싱그러운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그린이라는 많이 수식어를 쓰죠. 많이 쓰잖아요. 많이 그죠? 쓰죠. 예. 무슨 그린 경제. 그린 경제, 뭐 하다못해 무슨 뭐 식단도 뭐 그린 식단, 그린 뭐 식단. 옷도 뭐 그린 옷, 그린 웨어, 뭐 이런 뭐만 하면 뭐 방송도 그린 방송, 뭐 이런 그린 얘기. 방송은 제가 들어. 우리 그린 방송하죠 우리가. 예. 우리 이런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린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쓸 그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2010년대쯤에 본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업체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세계에 이걸 판매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개발하는 상품으로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겠는데. 지금도 쓰는 말인 것 같은데 그린 총알이 있었어요. 그린 총알. 진짜 있다. 말 재밌지 않습니까? 그린 총알. 그린 총알이 있어. 그린 총알. 야, 말 좀 재밌지 이거는 않습니까? 포장을 너무 약간 무리수둔 거 아닌가? 그린 총알이라는 게 뭐냐면 예. 그린 총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린 따지고 있을 계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죠. 그거를 상정한 건 아니고 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전쟁 상황이 아니라도 뭐 사격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면서 총 쏠 때가 많잖아요. 네. 그죠? 그럼 그 총 안에서 그 박히는 부분, 제일 끄트머리 날아가 가지고 충격을 주는 그 핵심 부분은 보통 뭘로 돼 있다고 하죠? 보통 납으로 돼 있다.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납으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예. 이 무게가 무거우니까. 예. 그래서 맞았을 때 무거운 무게의 충격을 딱 줄 수 있으니까 납으로 총알 대가리를, 총알 끄트머리를 탄자라고 하죠.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날려 보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납으로 된 총알 끄트머리를 막 쏴대면 그게 엄청난 충격으로 박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서지고 흩어지고 결국은 납이 녹거나 가로지면서 주변에 많이 퍼지게 퍼져요. 됩니다. 네. 그거를 사격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네. 주변에 나무나 흙이나 주변 환경에 이 납조각, 납가루들이 쫙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안 좋겠네요. 그럼 그 지역을 납으로 오염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최대한 안 일어나게 하는 새로운 총알을 친환경 만들어가지고 총알. 예. 그거를 훈련용으로 세계에 보급을 하겠다라는 오.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던 게 바로 그린 총알이었습니다. 그린 총알. 이 안티모니가. 네,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그린 총알이 납 오염을 막는데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린 총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린 총알하고 관련 없이도 이거를 많이 따지는데 군 부대 같은 게 있던 곳이 이전을 하고 나면 특히 사격장 있는 곳이 이전을 하고 나면 그 땅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게 부동산 문제하고도 되게 많은 관련이 있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위에 바로 아파트를 못 짓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뭐 재개발, 뭐 재건축, 뭐 이런 게 뭐 도시개발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 납을 다 정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 실제로 정화하기도 합니다. 예. 정화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제일 무식한 방법으로는 거기 있는 흙을 다 파가지고 네. 그 넓은 사격장에 있는 흙을 다 파가지고 납 안 나올 때까지 퍼간 다음에 맨 땅에서 시작한다 이거죠. 덤프 트럭으로 다 갖다가 어디 따로 처리하는 데다가 버리고 어디다 또 처리해? 근데 그 막 씻고 막 난리를 칩니다. 하고 새 흙을 딴 데서 땅에서 산을 깎아가지고 진짜? 새로운 흙을 퍼가지고 거기에 다 메운 다음에 새로 공사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럼 돈이 얼마나 들고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게 골칫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린 총알이라는 게 말은 웃기지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런데 이런 조사를 해보면 당연히 이제 제일 많이 골칫거리로 등장하는 이물질이 납성분이 땅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 이게 골칫거리가 될 때가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성분이 뭐냐? 안티모니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안티모니가 왜 사격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 납에 비하면 되게 조금입니다. 무시해도 될 정도로 안티모니 오염 때문에 뭐 재개발 못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납이 주로 골칫거리지. 네. 그래서 안티모니가 적기는 한데 근데 왜 납 다음으로 나오느냐? 예.
납만 써도 총알이 됩니다. 예. 근데 납은 만져보면 어때요? 물렁물렁하잖아요. 납 만져보신 적 있습니까? 납은 원래 물렁물렁해요. 네네. 그래서 옛날엔 강화하기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썼는 건데 납이 너무 물렁하다 보니까 총알로 쏘았을 때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더 거예요. 단단해야 된다. 특히나 총알을 세게 쐈을 때 날아갈 때 납이 너무 물렁하다 보니까 네. 날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변형되는 그런 게 총알을 정확하게 날아가게 하고 파고들게 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납하고 섞어가지고 좀 약간 단단하게 해줄까? 모양을 좀 더 잡아줄까? 좀 위력을 더 세게 줄 수 있는 걸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중세시대 연금술사들 때부터 잘 섞이는 거. 납하고 섞으면 그렇지. 이거 귀신같이 잘 섞이는 물질로 생각을 했던 이 안티모니를 조금 섞어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총알에는 납이 여전히 주성분인데 안티모니를 다 조금씩 섞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총알 만드는 회사가 큰 회사, 세계적인 회사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안티모니 같은 걸 사용하고요. 세계적으로도 총알 많이 쓰는 회사, 뭐 미국에서 총 많이 생산하고 사람들이 총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안티모니를 항상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모니도 약간 밀양이지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총알 만드는데 무기 만드는데 네, 안티모니가 항상 소비가 된다. 그린 총알은 뭘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린 총알은 그런 총알- 거를 최대한 배제하자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건 이게 어디까지 연습용이니까 네. 살상력이나 그런 게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납 대신에 구리를 사용해 보자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대체를 해 나가자라는 생각을 그린 총알을 하는 거죠. 그린 총알은 아직까지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사용하기 쓰려고 위한 하겠죠. 총알이 주류기 네. 때문에 예, 그린 총알은 이제 이렇게 새로 훈련용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안티모니가 됩니다. 총알에도 많이 쓰인다.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만. 네, 쓰임새 좀 더 알려주세요. 쓰임새. 예. 요것도 이제 안티모니가 또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 용도로 예. 요즘 또 많이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요즘에요? 요즘 사실은 옛날부터 썼어요. 근데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편 할 때, 반도체라는 게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의 중간이라서 반도체라고 한다. 맞습니다. 예.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전기가 흐르고 어떨 때는 전기가 안 흐르는 게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계산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반도체들은 주로 옆에서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 조건에 따라서 지가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가 바뀌는 그런 형태로 제조된 그런 반도체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반도체를 만들 때 주 원료로 쓰는 게 규소, 실리콘이고 맞습니다. 부원료로 쓰는 게 붕소하고 인이다라는 말씀. 그거는 반도체 편에서 사실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규소편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네. 붕소하고 인이 반도체의 규소로 만드는 반도체의 부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주기율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열에 있는 것끼리는 성질이 비슷하다 비슷하죠.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네. 근데 사실 안티모니 있는 줄 보세요. 안티모니 있는 줄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 위로 한 칸만 올라가면 비소가 있습니다. 비소. 비소? 우리 네. 독할 때 비소? 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안티모니 조금 보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죠. 예. 참고로 비소만큼 위험한 건 절대 아니에요. 안티모니가. 예. 근데 그런 감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준다라는 건데 붕소하고 인이 이 반도체의 부재료이기 때문에 붕소하고 같은 열에 있는 갈륨하고 인하고 같은 열에 있는 비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갈륨 편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갈륨하고 비소를 이용해서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갈륨하고 비소하고 같은 열에 있는 또 다른 물질인 가만히 보면 거기 인듐이 있어요. 갈륨 쪽 열에. 인듐. 그리고 비소 쪽 열에 안티모니가 있죠. 그래서 인듐하고 안티모니를 이용해서 갈륨하고 비소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던 것처럼 네. 인듐하고 안티모니를 이용해서도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듐 안티모니 네, 중으로. 인듐하고 안티모니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면 갈륨 안티모니는 안 돼요? 해볼 수 있죠. 근데 인듐하고 안티모니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네.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전기가 흐르고 어떨 때는 전기가 안 흐르는 그런 성질을 보이는데 네. 조건을 잘 만들어주면 어떤 조건에 민감하게 만들 수가 있냐면 빛이 들어오면 전기가 흐르고 빛이 안 들어오면 전기가 잘 안 흐르는 혹은 좀 온도가 뜨끈해지면 전기가 잘 흐르고 온도가 좀 낮아지면 전기가 안 흐르는 그런 형태의 반도체 성상 부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듐하고 안티모니, 이 인듐 안티모니로 반도체를 만들어 놓으면 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번쩍번쩍한 빛 말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리 예전에 그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적외선. 적외선 있죠. 열화상 카메라로 찍는 그 열기가 있는 곳에서 방출되는 그 적외선을 감지를 해가지고 반응하는 반도체를 안티모니하고 인듐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적외선이 민감도가 좋아요. 그리고 적외선 중에서 멀리서 나오는 좀 애매한 급의 적외선을 잘 감지를 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어디에 쓰느냐.
요거 열화상 카메라 뭐 이런 거 만들 때도 잘 만들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보다도 전통적으로 어디에 이거를 이용한 반도체를 사용을 했느냐? 예. 무기에 무기에 유도 미사일에 열 추적 기능을 만드는데 이걸 사용했습니다. 열 추적 장치. 공대공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발사를 해가지고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에서 발사를 해가지고 다른 비행기를 맞추는 네. 다른 공중에 떠다니는 목표물을 맞추는 공대공이라고 하죠. 네. 이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미국에서 개발해가지고 정말로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시리즈로 사이드 와인더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사이드 와인더. 네, 사이드 무슨 뜻이죠? 가생이. 네, 옆쪽이라는 뜻이죠. 네. 와인드 무슨 뜻입니까? 와인드? 네. 와인드업 할 때 와인드. 네네 와인드 무슨 뜻이죠? 뭐 약간 휘감는 거 이런 걸 와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인드 와인더라고 하면 옆으로 휘감는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옆으로 휘감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면 와인더니까 그죠?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뭐 변화구처럼 들어가나? 그게 아니라 뭐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그러네. 그런데 정설은 뭐냐면 미국에 많이 있는 독사 중에 방울뱀이라는 독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백. 예, 이 방울뱀이 움직일 때 옆으로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그렇죠. 휘감으면서 움직이는 방울 소리 내면서. 그래서 이 방울뱀을 사이드 와인더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래요?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뭐 방울뱀 미사일이라면 좀 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방울뱀 같은 이런 뱀 종류 동물들은 뱀들은 보통 바이틈이나 뱀굴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운 빛이 없는 곳에서 많이 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되게 퇴화된 경우가 시력이 되게 나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뱀은 먹이를 찾을 때 어떻게 해서 먹이를 많이 찾냐면 혀 낼름낼름 거려요. 그렇게 해서 냄새도 맡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뱀이 열기를 감지도 잘합니다. 딴 적의 먹잇감의 체온을 감지해가지고 네. 그 체온 좀 따따무리한 저 체온이 저쪽에서 온기가 느껴지는데 가슴이 따뜻한 사람인가? 내가 좀 물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뱀들은 잘 움직이거든요. 자체 열화상 카메라가 있네요. 그렇죠. 뱀들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을 해가지고 이 사이드 와인더라는 이 미사일은 발사를 하면 적의 비행기의 엔진에서 내뿜는 열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따라가가지고 맞춘다라고 해서 이 방울뱀 미사일. 그렇게 되냐? 네, 사이드 와인더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네. 이 미사일이 되게 옛날에 개발된 미사일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초창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에서도 사용되고 그래서 뭐 사이드 와인더 뭐 E가 있고 뭐 L이 있고 X가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육군에서도 많이 우리나라 공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미국에서 이걸 막 몇만 발 단위로만 만들어냈어요.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뭐 내 책도 새로 나오면 사이드 와인더처럼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팔린 미사일인데 예. 한국 공군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근데 왜 공대공만 되나요? 지대공은 그렇게만. 이걸로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생각들도 미군에서 했었어요. 예. 그런데 사이드 와인더는 공대공 특성에 하늘에서 발사해서 하늘로 날아갈 때 최적화되는 형태로 그래요. 적의 비행기를 맞추는데 최적화한 형태로 개발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용도로만 지금까지 계속 개선이 돼가지고 많이 팔리고 있는데 사이드 와인더 같은 경우에 이 적의 열기를 감지하는 그 센서로 바로 이 안티모니하고 인듐을 이용한 센서를 달고 있습니다. 적외선으로도 그 뱀의 그 어떤 감각 역할을 하는 그 물질로 안티모니를 이렇게 딱 품고 있는 거예요. 인듐하고 같이. 우리가 지난번에 인듐 편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한국이 인듐을 만들어내 가지고 팔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맞다. 안티모니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채굴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저기 아연 편할 때 그 말씀 잠깐 들었는데 그 아연 최근이잖아. 몇 년 전에 그 봉화에서 그 광산에서 작업하시다 광산이 무너졌는데 그 저기 믹스 커피 그거 드시면서 버티다가 10일 넘게 만에 구조되신 분들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연 광산에서 작업하시다 그렇게 된 거다. 아연은 좀 오래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캐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광물이 우리나라에 진짜 몇 개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정말 별로 없는데 아연이 그중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 아연 광산 있는 그 근처에서 안티모니도 납니다. 봉화. 네, 캐면 캘 수 있을 정도로 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아연 생산하는 회사에서 안티모니 생산 기술도 갖고 있어요. 그 유명한 회사에서.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인듐도 하고 안티모니도 해서 심지어 팔아요. 그래, 인듐도 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안티모니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안티모니 수입도 해가요. 그 정도예요? 네, 왜냐면 미군에서 그런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 같은 거 그런 거 그 눈을 개발하려면 센서를 개발하려면 안티모니 있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안티모니 수입돼 가면 미군에서.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데 하나만 덧붙여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말씀하시죠. 하나. 오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만 아닌가? 그래서 아닌가? 우리나라 회사들도 미사일을 개발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하겠죠. 회사도 네.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미사일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미사일 중에 개발돼 가지고 뭐 국내에서도 팔리고 수출도 꽤 된 미사일로 신궁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신궁. 신궁. 예, 우리나라는 미사일에 이런 궁 시리즈로 이름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뭔가 우리나라의 주몽 이런 신화에는 그렇죠. 활 잘 쏘는 사람이 좀 멋있게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신형 미사일 개발하면 뭐 약간 뱀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뱀으로.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신궁, 궁 시리즈로 신궁, 현궁 뭐 이렇게 궁, 비궁 뭐 궁 시리즈로 이름 많이 붙이는 것 같은데 신궁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쏘아가지고 네.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맞추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죠. 네. 이거는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쏘는 형태의 미사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병사들이 들고 다니다 저게 비행기가 날아다닌다라고 하면 야 신궁 빨리 가져와라고 해서 신궁으로 조준해서 쏘면 맞추는 미사일이거든요. 예. 신궁 미사일 역시 이 감지하는 센서로 열 추적 기능을 사용합니다. 적외선을 감지해가지고 적이 날아가는 전투기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엔진의 열기를 감지를 해가지고 신궁이 우리나라 옛날 신화 속의 주몽이 체온을 이렇게 멀리서 잘 느낄 수 있었을까요? 과연?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신궁은 열 추적해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신궁 역시도 내부에 적외선을 감지하는 그 감지 장치가 들어있거든요. 인듐 안티나무? 아마도 인듐 안티모니를 이용한 제품이 안티모니. 들어있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아마도. 그런 뭐 소문도 좀 있고 한데 뭐 그건 뭐 개선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요걸로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그러시죠. 한 가지 조금 뭐랄까요. 이게 되게 아쉬운 점이자 사람들의 고민거리자 그런 게 뭐가 있냐면 네. 우리나라에 이번에 지금 신형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한 대, 두 대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최신형 국산 개발 전투기 중에 KF-21이라는 전투기가 있거든요. KF-21이 얼마 전에 뭐 CM비행 에어쇼에서 보여주고 할 때는 원래도 KF-21이 성능이 괜찮은 신형 전투기일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괜찮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에어쇼에서 영상을 보여줬을 때는 예.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어떤 모습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뭐 비행기가 저 정도 날아다닐 수 있지 신형 제품이라는데 할 수도 있을 텐데 약간 그때 당시에 그 에어쇼를 보고 우리나라의 그런 항공 전투기 이런 걸 연구하는데 분들이 좀 받은 감상은 뭐냐면 저거는 거의 미군의 세계 최강급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보이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좀 사실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거의 그런 정도의 감각을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어떤 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사실은 되게 감동받고 놀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래 뭐 저 정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는 있는데 막상 실제로 봤을 때 저렇게 좋다고? 폼 미쳤다. 라고 할 정도로 되게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그래서 되게 좀 그 평가라고 할까요? 인상이 좀 좋아진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수출을 해야 된다. 수출하면 잘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돌았어요. 대단하다. 예. 근데요. 캐나다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팔아보자 이런 얘기도 뭐 KF-21 팔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 중에서도 비교적 되게 큰 나라 선진국이자 많이 사갈 것 같은 나라인 캐나다에 파는 것도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뭐 우리나라 전투기가 개발되면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꽤 잘 팔린 편이거든요. 뭐 FA-50이나 T-50 이런 전투기 같은 거 좀 중간급 전투기 뭐 이런 좀 저렴하면서도 성능도 괜찮은 이런 전투기가 동남아시아나 중동 이런 데서는 좀 반응이 괜찮은 편인데 캐나다 같은 최고 선진국급에도 팔아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기대를 품을 정도의 그런 평가로 KF-21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요즘 KF-21의 골칫거리로 되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뭐죠? KF-21이 하늘에 나와가지고 전투기니까 공중전을 하면서 적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적하고 싸우려면 무기를 발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사일을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이 미사일을 달만한 게 좀 없다고 하면 좀 문제고 달만한 뭐가 달만한 게 없다고 하면 뭐 과장인데 달기가 나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투기를 개발하는 거를 최우선 목표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미사일 개발은 우리가 아직 안 했어요. 국산 미사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산 이제 미사일 전무합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이럴 때 KF-21 개발하고 이렇게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거는 실전 배치돼가지고 심지어 수출한 것까지 있는데 비행기에 달아서 다른 비행기를 격추하기 위해서 발사할 국산 미사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달 것도 안 만들었다. 달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생각을 할 때는 뭐 베스트셀러 사이드와인더 같은 것도 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미사일은 한 번 만들면 수천발 수만 발 단위로 만드니까 아니 돈 주고 팔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안 팔겠냐고 라고 해가지고 뭐 전투기만 애지간히 나오면 뭐 충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세상 상황이 변해가지고 미국에서 미사일을 사와가지고 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뭐 생산량의 한계도 있고 미국의 어떤 정책적 이거 얘기해보자면 좀 복잡한데 자세한 이야기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그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 미사일 달기가. 미사일이 없어. 그래서 지금 되게 이게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당장 우리 군이 데려와가지고 써야 되니까 이건 뭐라도 미사일을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리스-T라고 하는 독일제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띄운다라는 생각을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리스-T 같은 경우에도 아이리스-T도 좋은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 사이드와인더 같은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단점이 뭐냐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사이드와인더는 그거 싸죠. 훨씬 싸요. 네, 그러니까 이거 미사일을 많이 살 수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외국에 팔면서 이렇게 선전하기가 나쁘잖아요. KF-21 사면 미사일도 좋은 거 많이 달 수 있고 막 이렇게 해야 좋은데 비싼 미사일밖에 못 단다고.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골칫거리입니다 요즘 KF-21에 관해서. 그래서 빨리 국산 미사일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고요. 실제로 뭐 개발 사업도 추진도 되고 있고 한데 이게 우리 참 뭐랄까요? 숙제네요. 어떻게 보면 KF-21이 이 정도까지 좋게 나올지 몰라서 좀 스텝이 꼬인 거이기도 하고. 너무 빨리 잘 됐구나.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런 방위 산업의 역량과 전략을 너무 옛날에 좀 쉽게 생각했다가 뭐 돈 주면 팔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약간 이렇게 꼬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또 추진할 수는 없었으니까 전투기부터 먼저 개발해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이게 이제 좀 고민거리인데 공대공 미사일을 우리가 특히나 이런 단거리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도 분명히 이런 열추적 기능 같은 거를 넣게 될 텐데 그럼 그때 또 역시 한국에서 만들어낸 안티모니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적외선을 추적하는 이런 기능을 달게 되겠죠. 그러면 그 미사일은 진짜로 약간 우리 순우리말 사용해가지고 살무사 미사일 막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캐나다 같은 데서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희망적으로 얘기할 때는 KF-22를 사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KF-21 같은 한국 전투기는 아직까지 선진국에는 별로 팔린 적이 없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캐나다에서는 스웨덴 전투기를 사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정말로 파다하게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랑 경쟁 관계야. 캐나다 전투기 시장에서 이 스웨덴하고 우리나라가 좀 경쟁 관계입니다. 야,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하면 캐나다에서 전투기 지금 많이 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몇십조치가 판매될지 모르는데 이게 잠수함도 폴란드에서 살 때 스웨덴하고 우리하고 경쟁하다가 스웨덴 이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 울린 적도 있고. 네. 그런데 이거 전투기도 지금 스웨덴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슴에 스웨덴 국기를 달고 지금. 근데 뭐 스웨덴이 그만큼 또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런 무기, 방위 산업, 국방과 관련해 가지고 안티모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 미국에서 안티모니 시장의 8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안티모니를 끊어도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고 우리나라의 무기 여기서는 우리나라 미국이죠. 미국의 무기를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안티모니 어떤 생산줄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수입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수입을 하고 있고 근래에 여러분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그 우리나라 업체한테다가 미국에다 공장을 하나 짓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짓겠다라고 했어요. 고려하여네요? 네. 그래서 뭐 거기에 투자가 많이 될 거다. 그리고 뭐 인터넷 찾아보면 그거와 관련해서 다른 이상한 이야기거리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안티모니가 이 나라 지키는 물질로도 요즘은 이렇게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산 공대공 미사일도 빨리 좀 개발이 되면 좋겠네요. 미사일 구렁이 어때? 구렁이. 구렁이. 살모사 약간 한자 느낌. 근데 구렁이는 독사가 아니거든요. 살무사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 자, 오랜만에 돌아온 원소 어폰 어 타임인 주기율표 51번째 원소였습니다. 오늘 쓰임새가 아주 많은 원소였어요. 안티모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